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0대2로 완패하며 라이벌의 우승 저지도 4위로의 도약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도 주관적인 예측에서도 모두 아스날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비가 주는 변수를 기대했고 토트넘이 위기의 순간에는 홈에서 늘상 아스날을 잡아냈기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경기였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가 더 강한 팀이니만큼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선 최근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선제골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불행하게도 선제골을 허용했고 게다가 그것이 최악인 자책골이었으며 거기에 더해 추가골까지 실점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골의 실점 장면에서 토트넘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골의 실점 장면을 통해서 토트넘이 도대체 왜 수비가 안 되는지, 왜 자꾸 선제 실점을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답답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점 장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응당 수비하는 선수들과 전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자책골을 허용한 요리스는 물론이거니와 콘테 감독이 야심차게 선발 출전시켰던 세세뇽 그리고 파페사르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리스가 상대에게 자책골을 허용하는 장면을 보시죠. 보시면 토트넘은 양쪽 윙백이 모두 일자 라인을 형성하며 5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위에 손흥민까지 4명 그리고 전방에 케인이 홀로 남아있는 5-4-1 전형입니다. 이렇게 5명이나 수비로 내려와 있으면 최전방이나 허리에서의 압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가 전방으로 시선을 향했을 때 주변에 방해가 없이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티의 패스 정확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세세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뒷공간이 많을 정도로 라인이 올라와 있으면 늘 침투하려는 부카요 사카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카가 스타트를 끊는 순간 세세뇽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본 파티가 킥을 들어가는 순간 그제서야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니 이 정도나 거리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다음 수비 동작인데요. 세세뇽이 사카에게 너무 많은 골라인 쪽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어도 너무 뒤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비 자세와 위치를 갖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카요 사카는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고들어 오른발을 쓰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돌아 들어가며 왼발을 쓸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직접 슈팅 또는 왼발 낮은 크로스를 주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것이 더 위협적이기도 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뇽은 수비 위치를 상대 공격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머물며 왼발로 접고 들어와 슈팅이나 패스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수비 위치겠죠. 그리고 혹여나 상대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의 방향은 언제든지 골라인 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라인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너무 많은 공간을 준 것입니다. 왼발 공격과 안쪽 침투를 막는 수비의 주안점을 7대3, 많아도 8대2 정도로 두어야 하는데 이건 거의 9대1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위치에서 클루셉스키를 막았던 마갈량이스의 수비 라인과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갈량이스도 마찬가지로 클루셉스키의 왼발을 막기 위해서 세세뇽과 똑같은 수비 방식을 가져가지만 두 선수 간의 위치는 간격에서도 많은 판단 차이가 있죠. 마갈량이스는 거의 6대4 정도의 비중을 두고 수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카는 보시는 것처럼 넓게 열려있는 우측으로 침투했고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세세뇽이 황급하게 따라가서 이 크로스를 막기 위해 발을 갖다 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선수의 간격이 워낙 멀어져 있었던 터라 이 크로스의 블로킹이 확실하게 막은 것도 아니면서 그냥 통과된 것도 아닌 오히려 어설프게 스치며 미세한 굴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굴절과 요리스의 엉성한 플레이로 자책골이 터지며 이 경기를 패배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죠. 사실 요리스의 실책이 이 실점 순간에서 큰 요인은 맞지만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로 날아오던 공이 찰나의 순간 저렇게 본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조금만 변화해도 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순간 움찔할 수 있다는 건 구기 종목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세뇽의 수비가 더욱 아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요리스 자책골의 면벌부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무엇보다 요리스의 문제는 비단 이 자책골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의 발밑이죠. 전반 6분경에 도어티가 요리스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입니다. 여유만 있었다면 충분히 전방의 랑글레에게 원터치, 아니 투터치로도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볼터치와 판단에 대한 망설임으로 마르티넬리에게 이 정도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랑글레는 아직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 나쁜 패스를 주며 랑글레마저도 압박을 당해 구석으로 몰리게 만들며 지금처럼 스스로 위기를 창출하고 세이브를 해내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냈죠. 이런 불안한 볼처리는 같은 팀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불안감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스스로에게 주는 불안함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함께 보시죠. 전반 35분경 추가 실점을 하는 장면의 시퀀스입니다. 요리스가 공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쪽에서 은키티아가 요리스의 공 배출을 방해하고 있고 아스날 선수들은 아르테타의 전술대로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이어에게 줄 수도, 사르에게 줄 수도, 그리고 세세뇽에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 우측에는 로메로가, 그리고 좌측에는 랑글레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드업에서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린 요리스는 결국 이 공을 롱킥으로 결정하는데요. 이 롱킥이 토트넘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정이자 두 번째 실점의 작은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콘테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중앙에 미드필더를 많이 놓기보다는 윙백을 측면으로 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수 간의 간격이 멀어지며 항상 세컨볼 상황에서 숫자 싸움에 밀립니다. 요리스의 킥이 케인에게 떨어지는 장면인데요. 당연히 프리하게 공을 받지 못하고 살리바와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받는 지역에 케인과 손흥민이 2명이 있는 반면 아스날 선수들은 3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경합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헤더 경합에서 공이 많이 떨궈지는 이 부채꼴 모양의 영역에서도 단연 높은 활동량으로 간격을 유지하는 아스날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공은 정면에서 커버를 와준 파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 간 간격이 벌어지는 토트넘에게 공중으로 띄워주는 패스는 세컨볼을 잡고 빼앗기고 말게 되는 매우 불리한 선택인 셈이죠. 살리바의 헤더가 파티에게 향하자 호이비에르는 다소 먼 곳에서 뒤늦게 파티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공격으로 올라가던 세세뇽은 이제 막 다시 수비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인 호이베르가 올라왔고 좌측 윙백이 전진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남아있던 파페사르는 후방 공간을 커버하며 수비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판단 미스를 하고 사르마저 압박을 올라옵니다. 너까지 뚫리면 어떡하라고. 이 순간 파티는 우측에 사카에게 패스를 넘기는데요. 이러자 이렇게 황당한 장면이 나오고 맙니다. 무려 3명이나 되는 토트넘 선수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공간에 몰려있는 상황 말이죠.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역습 상황에서 수비는 3명, 공격 숫자는 4명이 되는 숫자상에서 밀리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카는 수비가 붙지 않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내어줬고요. 정면에 공간이 열린 웨데고르는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이 경기를 사실상 끝장내게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사르가 무모하게 전진하는 도전을 해서 이처럼 3명의 선수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웨데고르가 슈팅하려는 이 순간에 수비 위치에서 골대가 보이지 않게 정면에서 수비를 해주었다면 최소한 두 번째 실점은 이렇게 허망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리스의 불안한 수비와 발밑, 그리고 수비적인 라인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벌어지는 전방 롱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며 세컨볼을 내어주는 전술, 거기에 더해 이런 중요하고 중압감이 넘치는 경기에서 신인급의 파페사르를 선발 기용, 그리고 스피드에 주안점을 두고 기용했던 세세뇽의 공수를 넘나들었던 다발성 실책 등 이 모든 잘못된 오단 마킹에서 콘테 감독의 책임이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패배로 토트넘의 현실적 목표는 우승권 경쟁이 아닌 톱4 진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맨유, 뉴캐슬과의 경쟁, 그리고 언제든 순위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시즌 최종 성적을 4위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부디 벤탄쿠르의 복귀와 더불어 부족한 인적 자원을 이적 시장에서 수혈하고 콘테도
부족한 전술을 조속히 보완해서 남은 후반기 경기에서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